종기가 치료가 된다. 이렇게 토공룡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토공룡이라는 게 어떤 풀인지 몰라가지고 이걸 물어봐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겠는데 서울 가서 네이버에 있는 의사한테 물어봐야 되나 뭐 이런 수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걸 아무리 해도 그 토공룡이라는 게 뭔지 모르고 결국 부인은 이제 돌아가시고 말았거든요. 이제 그리고 나서 너무 슬퍼하고 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인지네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인지네어라니까 중국 군사들이 외국인들을 막으려고 이제 문경까지 진주를 했습니다. 문경까지 군대가 되면 뭐가 따라오니까 군인관들이 다 따라오잖아요. 이제 군사 작전을 하기 때문에 군인관들이 다 따라오니까 이 조상이라는 이 문경 양반이 아니 내가 부인을 내가 구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이 토공이 도대체 이게 무슨 풀인지 내가 이번에 알아야 되겠다 하고 얘기해가지고 그 중국 명나라 장수들을 함께 따라가고 군인관을 만나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 중국 의사를.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만났습니까? 중국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사연이 있고 내 부인을 이러는데 내가 억울해서 내가 이걸 당신한테 좀 확인해서 무슨 풀인지 좀 알아야 되겠다 했더니 그 중국 의사가 가져가는 겁니다. 아니 그 여기 있는 거 아니고 그러는 거예요. 뭘 가르치면서 여기 있는 거예요? 민들레 잎을 지지어가지고 하얗게 나오는 진액을 바르면 그런 종기들이 치료가 된다고 하는 중국 의사에 그렇게 써 있는데 한자로 민들레라고 써 있을 리는 없잖아요. 토공룡이라고 써있는데 이게 민들레인지를 매칭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자연 지식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1대1 그 테이블을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토공룡을 갖다가 지져서 발라라. 그럼 그게 민들레라구나. 민들레를 뜯어먹는 그 일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서 정리가 되는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까지 나서도 지금 그 고상한이라는 그 양반이 그냥 주변에 있는 민들레 뜯어가지고 그 즙을 자기 부인한테 발라줬으면 그게 치료를 어떻게 한번 해봤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모르러가지고 부인이 죽어서 결국 중국 군의관한테 물어보고서는 울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게 의학 지식이라는 게 굉장히 확산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종준이라는 저 양반도 저 산자고라는 게 조선에서는 까치무릇이라고 하는 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몇 년에 걸쳐서 겨우 알아내고 그것을 자기가 알아낸 거를 다른 사람은 또 몇 년 동안 자기 이거 기록을 남겨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시행착오를 또 겪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거를 책으로 남겨서 다른 사람들은 저 시행착오 겪지 말고 저게 까치무릇이라고 하는 그런 약이니까 전업을 갖다가 뜯어다가 저 약을 만들면 치료를 할 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그런 정보들이 이제 남아서 저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책을 써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저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알려주는 저런 책들을 써서 대응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98년에 구국간방이 이제 한글로 언해가 됐을 때 보면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배운 바가 있으면은 금방 그렇고 불안하지 말고 이럴 필요 없이 한글로 이걸 번역을 했으니까 부녀자나 애들이라도 책을 열고 처방을 검토해서 이걸로 치료를 하면 좋겠다. 이런 책들을 만들어서 보급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뭐라 할까요? 인프라를 구축하는 거죠. 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이제 조선의 사또들이 상당히 지방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그 지역에 내려가서 저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6세기에 가서도 저런 일들이 계속 이뤄집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남사 도지사로 왔던 김한국이라는 사람은 참진방이라고 하는 두청 치료의 처방들을 다시 언해를 해가지고 이걸 경주사또인 유의저라는 사람에게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게 한다든지 1538년에 전라도지사로 왔던 김정국이라는 사람은 원래 이제 사화에 이렇게 연루가 돼가지고 자기 고향이 일산이 고향이었거든요. 경기도 일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일산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지식인이라고 일산에서 자기밖에 없으니까 일산 사람들이 다 김정국한테 와서 나으리 이거 뭐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약을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의서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김한국에는 이렇게 치료해줬고 박한국에는 이렇게 치료해줬고 이제 그런 촌가에서 처방이 필요할 때 구급방이 필요할 때 적어놨던 총각 구급방이라는 걸 자기가 일산에서 이렇게 경험한 걸 전라도 도지사로 구입하자마자 이 책부터 프린트를 해서 나눠주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사또들이 하는 거죠. 김한국, 김정국은 다 형제입니다. 김한국이 형제고 김정국이 동생인데 그 아버지가 아들들을 낳으면서 얼마나 나라에 충성을 하고 싶었는데 나라를 편안케 하라는 놈은 안국이라고 있고 너는 나라를 바르게 하고 해서 정국이라고 지은 게 저 사람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건데 그 김한국 선생이 지금 안국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 동네 이름이 안국동입니다. 서울에 지금 안국동이 제한거리로 따서 그런데 저 김한국이라는 분이 엄청나게 사실은 중요한 학자입니다. 저분이 거의 퇴계 이퇴계 선생님들을 발굴하고 저분이 경상도 관찰사로 내려갔을 때 퇴계 선생이 16살이었거든요.
그리고 16살짜리 퇴계 선생을 김한국 저 도지사가 내가 경상도 도지사로 내려왔는데 여기 제대로 된 학자가 아무도 안 보이는데 누가 여기 제대로 된 학자인지 나한테 추천을 해라. 그때 이제 경상도 사람들이 퇴계 선생, 어린 퇴계 선생이가 훌륭한 학생이라고 도지사한테 보낸 겁니다. 그래서 김한국이 퇴계 선생이 16살 퇴계 선생한테 똑바로 공부를 해서 훌륭한 학자가 되거라 라고 얘기를 해서 퇴계 선생이 그 후로 공부를 열심히 해서 훌륭한 학자가 됐다는 얘기를 자기 책에다 써놨거든요. 그런 얘기를 보면서 김한국이라는 분이 어쨌거나 이러저러한 이제 그 일들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역할을 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 1541년에는 전라남사 안현이 또 한인신법이라고 하는 게 의서를 프린트를 해가지고 전라도적으로 나눠준다는 거죠. 또 1541년에 충주 사도로 갔던 아이라는 게 사도는 그 수능 안씨들인데요. 저 안이 안현 가학으로 저 한 집안 사람인데 저 사람은 역병이 돌면 기본적으로 뒤따르는 게 이제 기근도 함께 옵니다. 되게 배고파갖고 이제 체력이 떨어지니까 역병의 저항력이 떨어지고 역병이 오는데 그래서 이제 또 구황과 관련된 기록들을 정리를 해가지고 나눠줍니다. 그래서 구황에 가장 필요한 세 가지가 소나무 껍질, 그 다음에 콩가루, 그리고 그 느릅나무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구황의 세 가지 핵심적인 건데 왜냐하면 소나무 껍질을 그냥 먹으면 이제 그 소화가 안 되기 때문에 똥꼬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똥꼬가 찢어지는 가난함이라는 게 소나무 껍질을 그대로 먹었을 때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냐면 곡식가루를 갖다 살짝 섞습니다. 그러면 좀 덜하거든요. 그래도 똥꼬가 찢어집니다. 이게 이제 제일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인상을 많이 해가지고요. 거기에 느릅나무 껍질을 섞으면은 그런 변비가 생기지 않고 이런 그 구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해낸 겁니다. 그게 조선이 저런 방식들을 다 누가 해보는지 아십니까? 저거 사또가 다 소나무 껍질 가져다가 자기가 해보고 보고요. 실험해가지고 저걸 써가지고 백성들한테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방식으로 이 사또들이 의사노릇도 해가면서 지금 그 지역에 저런 그 의학 지식들을 지금 나눠주고 있다는 거. 1542년 김한국은 다시 서울 중앙정부로 올라왔을 때 네이원과 함께 국문 농역 예방이라고 하는 또 티푸스성 질환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의서를 만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런 의서를 지방관들이 이제 만드는 것에 머물지 않고요. 당연히 중앙에서 의서를 만들어서 전국에 이제 배포를 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허준 선생 같은 경우는 동의보감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의서를 쓰신 것들은 잘 알고 계시지만 허준 선생이 사실은 역병과 관련해서는 역병 전문 의서를 쓰신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허준 선생이 내의원에서 근무하셨을 때 기록이 나오는데 저기 보면 제가 옆에 보여드렸지만 저쪽에 보면은 호성공신 양주 목사라고 써 있잖아요. 양주에서 사도를 아까 제가 했었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저렇게 이제 양주에서 사도를 했다는 기록도 있고요. 이 허준 선생이 동의보감을 1613년에 그 간행을 하고 나서 저 엄청나게 큰 의서를 간행하고 나서 사실은 역병과 관련해서는 1612년 13년에 조선에 큰 역병들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이 벽원이라고 온역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티푸스가 장에 들어가면 장티푸스, 뇌에 들어가면 뇌티푸스, 폐에 들어가면 폐티푸스가 되는데 대개는 장에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티푸스라고 그러는데 이런 막 설사를 동반하는 고열이 나고 이런 이제 역병을 그걸 온역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고열이 난다고 해가지고 그 병을 물리치기 위한 신찬, 새로 편찬, 뉴 버전의 의서를 만들게 됩니다. 이 책이 아주 10여 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지만 장티푸스에 걸린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하루에서 일주일 사이에 어떤 단계를 거치면서 이 지금 증세가 나타나는지를 단계별로 적고 그 증상을 단계별로 적은 다음에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한두 가지만 딱 적어서 그거를 써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책을 한 10여 페이지짜리만 7여 페이지짜리를 네이버에서 만드십니다. 만들다 저 어떻게 10여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빨리 프린트를 해가지고 전국의 사도들한테 전부 나눠줍니다. 저 때는 네이버에서 저걸 프린트를 하고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건 청주 인사박물관에 남아있는데 한 500부 정도를 찍습니다. 500부 정도를 찍으면 전국의 사도가 360명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360개 정도를 전국 쫙 배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0개는 네이버에 도서관에 뒀다가 모자란다고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 대응을 하는 건데 그래서 보통은 한 360권 정도 만들어서 전국에다 쭉 뿌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또는 그걸 받아가지고 지역에 있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양반들 불러다가 그걸 어떻게 베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사람들이 베껴가지고 집에 가서 그걸 가지고 동네 사람들 치료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의료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조선시대 때 지방에 병원을 만들어가지고 의과대학을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그래서 의사를 보내고 약을 보내고 이렇게 간호사도 만들고 이렇게 지방 병원을 다 만들면 되지 않느냐라고 의심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지방병원을 만들어서 그걸 국가가 운영하고 의사를 보내고 의료를 보내고 약재를 보내고 이렇게 지방병원을 다 하려고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지방에 있는 병원들 지금 막 문 닫고 뭐 진주에 있는 병원도 닫는데 뭐 그거를 새로 할 거냐 말 거냐 뭐 돈 없어서 못한다 중앙정부가 돈 달라 뭐 이런 얘기 갖고 논쟁이 벌어지는 거 아시나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적게 걷고요. 세금을 적게 걷고 적게 쓰는 나라입니다. 최소 정부를 하는 국가예요. 조선이 중앙집권제 국가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중앙집권제 국가에 표방은 했지만 실제로는 적게 걷기 때문에 복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복지를 하려면 많이 걷어야 되거든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복지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많이 걷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지방은 각자도생입니다. 각자도생이라는 건 뭘까요? 지방에서 알아서 사는 겁니다. 지방에서 알아서 사니까 지방에서 누가 그래도 살아요? 지방의 양반들이 알아서 사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돈을 각출해가지고 지방에 기금을 마련해놓고 그 지방 기금을 가지고 재난이 오면 그 양반들이 그걸 가지고 조금 돕는 그게 향약이라는 제도거든요. 향약이라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재난 시기에 지방이 각자 도생하면서 양반들이 자신의 그 역할을 해가면서 지방을 이렇게 안전하게 만드는 게 기본적인 기획입니다. 조선의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방에 속속들이 병원을 다 세워가지고 공무원 다 내려보내고 의사들 다 내려보내고 의료들 다 내려보내고 간호사들 내려보내고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그 복지 시스템을 갖추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거든요. 그거를 할 생각도 못하고 하지를 못합니다. 네, 조선이라는 나라. 이제 그게 되는 게 18세기에 그런 걸 해보자고 한 게 정조임금입니다. 네, 기본적으로 많은 돈을 걷어가지고 많은 돈을 가지고 국가가 복지 정책을 세우고 병원도 만들고 국가시설을 다 해보자고 하는 그런 계획을 생각이라도 해본 건 이제 저 숙종대, 영조대, 정조대 다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 앞시기는 어떤 거냐면 국가의 그 재정을 최소한으로 걷어들여가지고 그냥 겨우 이제 국가 안보를 지방은 지방대로 알아서 살고 지방은 자치적으로 양반들이 중심이 돼서 한난 사교 이런 거 들어보셨잖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돕고 이런 향약을 통해서 지역사회가 지역 공동체가 잘 굴러가도록 하는 걸 바라는 겁니다. 잘 돌아갈 수가 없죠. 그럼 이제 사실은 뭐 국가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게 조선이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인데 이런 이제 역병이 돌고 그 다음 이게 너무 아시죠? 치료법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는 역이라고 하는 이게 그 당시에는 당도격이라고 하는데요. 당나라에서 아주 독살스러운 역병이 왔다. 당도격이라고 붙였는데 이때 도격은 나중에 이제 그 성흥열이라고 하는 역병으로 밝혀졌는데 이 병이 또 13년에 보니까 허준 선생이 또 쉬지 못하고 이때 허준 선생이 나이가 73세였거든요. 내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거의 이제 그 당시로는 노인은 아니죠. 73세 노인이 직접 이 현장에 가서 환자들을 직접 가서 임상을 하신 겁니다. 걸리면 자기도 죽을 수도 있는데 이걸 직접 임상을 해가지고 그 상황을 보고 단지 지금 환자가 진행되고 있는 이 증상에 진행되는 걸 다 관찰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별로 치료법을 적어가지고 또 한 10여 페이지짜리 책을 네이버에서 프린트해가지고 전국으로 내려보내는지 이런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우리 허준 선생은 동의보감이라는 거짓 의사를 쓴 거 외에 저런 70남 노인네가 그 역병 현장에 뛰어들어가지고 그거를 인상해가지고 그 책으로 정리해가지고 그걸 프린트해서 남아주는 저런 일들을 정말 죽을지도 모르는 저런 일들을 다 자인해가지고 했다는 사실 그런 면에서 허준 선생이 또 다른 면모를 또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지방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 병원을 다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어떤 약재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떤 약재들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려면 이걸 연구를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15, 16세기에 어떻게 하냐면 제주도에 있는 약재를 경상도로 옮기고 지리산에서 나오는 약재를 평안도로 옮기고 평안도에 있는 약재를 경기도로 옮기고 이렇게 다 약재를 옮겨야 되는데요. 지금은 약재를 어떻게 옮기면 됩니까?
여기 양정시에 와가지고 시장에서 사면 되잖아요. 시장에 상인들이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왔다 갔다 하고 이문이 나뉘가 짐 싸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물류를 이동시키는데요. 조선 15세기만 해도 그런 상업 네트워크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약재가 경기도에 올라오면 상인이 그거를 들고 오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경기도에서는 제주도에서는 뭐 귤껍질, 진피 이런 걸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국가는 충분히 상업이 발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가가 잘 아시는 곡물이라는 것을 거둬듭니다. 세금 형태로 제주도에 있는 진피, 귤껍데기를 걷어올립니다. 네이버에 중앙정부가 그걸 다 걷어옵니다. 백두산에 있는 인삼을 중앙에서 걷어올립니다. 강화도에 있는 뭐 조개를 갖다 걷어올립니다. 다 걷어올린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이걸 저 백두산에 난 걸 제주도로 보내고요. 제주도 난 걸 경기도로 보내고요. 경상도에 있는 걸 전라도로 보내고 이거를 국가가 하는 겁니다. 이런 공급망을 유지해야 상업으로 장사부들이 돌아다니면서 저절로 물류가 막 움직이고 물류가 활성화돼가지고 이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의 역할은 뭐냐면 이런 물류의 기초적인 그 순환을 국가가 이제 담당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각 지역에 약재가 충분히 남는 곳에 터미널을 만들어가지고 그 터미널을 통해서 약재를 빨아들이고요. 그 터미널을 통해서 다시 약재를 뿌려야 됩니다. 이제 이런 터미널들을 한 도에 두 군데씩 만들었습니다. 네, 경상도에는 상주에 만든다든지, 전라도에는 뭐 전주에 만든다든지, 충청도에는 충주에 만든다든지 그런 터미널을 만들고 그걸 이름하여 의국이라고 했습니다. 의국. 그건 뭐냐면 약재를 빨아들이고 약재를 분산하고 그러려면 그 약재를 검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의학에 대해서 좀 신통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정도를 이제 한두 사람 공무원을 내원 해외에서 있는 사람들을 내려보냅니다. 중앙공무원이 내려오고요. 그리고 저기서 약재를 말리고 검사하고 또 그걸 약을 만들어서 동네 사람한테 뿌리고 뭐 이런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일들을 누가 하냐? 국립의과대학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의사를 길러가지고 다 배치를 하면 좋은데 공무원으로 그렇게 하기에는 돈도 없고 그런 인력을 양성할 만한 충분한 자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또 각자 도생입니다. 지역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요. 지역에서 알아서 어떻게 하느냐? 고시 공부를 했는데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차 시험을 통과했는데 초시는 통과했는데 대과에는 통과를 못해가지고 지식인으로 남아있는 농사는 지을 수 없는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오가 있지 내가 저 농사는 지을 수 없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은 초시는 통과했으니까 뭐라고 부를 거예요? 김초시 나리, 박초시 나리, 뭐 그 생원신사라고 그러네. 그래서 1차 시험이 생원신사거든요. 박생원 나리, 김진사 나리 이런 사람이 뭐냐면 1차 시험은 시골 항시는 통과했는데 본과 공고사는 통과를 못해가지고 관료가 못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방에서 지식인이긴 한데 뭐 특별히 관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사지면서 뭐 사람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농부로 살고 싶지는 않고 내가 지식인으로서 역할을 좀 해보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의국의 글도 읽을 줄 알고 한국 독해력도 읽고 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중앙정부가 이 바로 의국에 갖다 붙여가지고 일을 하도록 만듭니다. 이 사람은 뭘까요? 죽은 공무원 비스무리 하는데 월급은 없습니다. 오직 봉사활동을 합니다. 그 봉사활동을 하고 지역민들을 위해서 자기가 일을 하니까 뭘까요? 이 사람에게 오는 것은 명예감이죠. 예? 동네 사람들이 야 그래도 박수 씨는 뭐 맨날 탱탱 노는 줄 알았는데 의국에 가서 약도 만들고 의사를 공부해가지고 배 아픈 사람 치료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른바 지식인으로서 도시 패스를 해가지고 중앙관료로 활동하는데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회 공공 실천의 장이 됩니다. 그래서 의국이라는 게 저희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제 활동하는 장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도 한국 사회의 시민적 역량들을 끌어올려가지고 대개 뭐 은퇴하시거나 이렇게 해서 뭐 이제는 뭐 특별히 관직 생활을 하거나 뭐 이렇게 직장 다니지 않지만 내가 시민 활동을 하면서 내가 봉사 활동하고 그런 걸 통해서 명예로운 그런 삶을 유지하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조선시대라고 없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제 저런 데 가서 무료로 봉사활동을 하면서 지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지식인들이 이른바 의료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저런 것들을 백업하면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선은 어떻게 보면 저런 시민활동으로 지역사회가 굉장히 오랫동안 굴러간 나라입니다. 중앙정부가 지금 각 나라의 나라마다 다 하진 않고요. 그런 지역의 양반 사족들이 저런 일들을 하면서 지역사회에 기여를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양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양반은 그렇기 때문에 명예로 사는 겁니다. 저런 명예감 속된 말로 하면 가오로 사는 거예요.